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65세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딱 올해가 35주년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녀석은 쌍둥이에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낳은 아주 귀한 아들 딸이죠. 나이가 찼는데도 도통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서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에 40다 돼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랑 내가 속 끓여봐야 애들 스트레스만 더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애들이 굳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꼭 결혼해서 살라고 할 마음도 없어. 에이, 그래도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가정 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아이고, 결혼 생활 해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랑 나는 뭐 어디 행복하기만 했어? 나는 지금도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진짜 뭐라도 하나 했겠다 싶은 생각한다고. 아이고, 어린 나이에 내가 눈이 돌아서 했지. 지금 같으면 안 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아내는 아마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뭐라도 했을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뭐 예술 분야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 나타냈거나 그것도 아니면 연예계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사랑이라도 엄청나게 받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가 저 만나서 온팡지게 고생하고 혼자서 가정 이끌어가느라 많이 힘들었죠. 제 직업은 용접 기사입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꽤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미래에 뭘 할지 별로 걱정도 안 했고 부모님도 심심하면 아무 직장이나 그냥 다니고 집에 있는 돈으로 얼추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집이 부유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집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부유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양쪽 집에서 받은 재산만 잘 유지하고 사셔도 지금도 저와 제 아이들이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본 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 다 너무 순박하게 부잣집 도련님, 아가씨로만 사셨다 보니 사람 무서운 줄을 모르셨던 거죠. 오랜 시간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집사 같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던 때 저희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들고 잠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에 걸쳐서 그 도망을 준비를 하셨는지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이것저것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엄청나게 놀랐어요. 땅도 한꺼번에 많이 팔면 티날까봐 12년에 걸쳐 매년 2,000평, 3,000평씩 먼 곳에 있는 것부터 팔아서 하나하나 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가 믿고 맡겨놓은 통장에 넣었다가 슬금슬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식으로 자그마치 15년에 걸쳐서 저희 집 재산을 싹 빼돌린 거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도망가고 나서 저희 집에 남은 건 엄마 아빠 명의로 된 집 한 채,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님 이름으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은 후 남은 빚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부엌에 들어간 거라고는 한밤중에 너무 배가 고파
뭔가 하나 집어먹으려고 기웃거린 게 전부였던 어머니는 그날부터 당장 식구들 밥을 해먹여야 하는 일생일대의 큰 도전에 놓이게 되셨죠. 아버지는 한 번도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당장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무슨 일이건 어쨌거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놀고 먹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어디 공사판에서 일을 하루 하면 일주일 열흘을 알아눕느라 도저히 어디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식모로 설거지라도 시키려고 하면 깨먹는 그릇값이 인건비보다 비싼 그런 상황을 만들곤 하셨습니다. 결국 그 두 분은 저희 가게 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1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고3이었던 그 시기에 집안이 망하니 대학 입학도 다 어그러지고 삶이 고단해진 원망을 오롯이 부모님께 돌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졸지에 형은 집을 나가고 저는 부모님, 그것도 능력이라곤 조금도 없는 식물 같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 남고 정말 막막한 시간이 계속되었죠. 그렇게 나라도 엄마 아빠랑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던 그때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용접이라는 분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몸을 쓰는 일이기는 한데 기술직이고 특히 최근에 중동에서 이 용접 기사들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거든. 기술 배우는 데는 몇 달이면 되는데 일단 한번 나가서 해외에서 일을 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달러 벌이도 되고 아마 네 삶 건사하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다. 미안한 말이지만 네가 성적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기술 배워서 용접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니?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그거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사실 어떡하든 아르바이트로 버티다가 조금만 나이가 차면 원양어선이라도 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용접사가 훨씬 더 미래는 있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그거 할래요. 그런데 어디서 배우면 돼요? 저 사실 지금은 학원비도 없어서. 마침 우리 매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용접사들을 모집해서 그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네가 원하면 내가 매제한테 얘기해서 널 한번 좀 슬그머니 넣어주도록 할게. 그렇게 선생님의 배려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용접사 자격증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필요한 기구나 책은 선생님이 사주셨어요. 그 매제분이 쓰던 것을 주기도 하셨고 선생님께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를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뭔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도 했고 생소한 데다 불이 타닥거리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저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실력도 빠르게 늘고 자격증도 잘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배려로 그 매제분이 저한테 좋은 일자리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해외를 나가는 건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꽤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아르바이트처럼 그곳에서 일을 좀 도우면서 돈을 벌어 가게를 꾸려나가고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기술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습득도 빨랐고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그래도 신통하게 집안 일으킨다고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대견하다며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만날 술 먹고 사고치는 당신들 자식보다 제가 100배 낫다며 밥도 많이 사주시고 원래는 서로 질시하면서 잘 알려주지 않는 노하우 같은 것도 저한테는 앞다투어 알려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실력이 점점 더 늘었고 결국 용접사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기술 좋은 용접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회사에서도 저한테 혹시 외국 나가서 일해볼 생각 없냐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을 흔쾌히 외국에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서운해하셨지만 제가 매달 벌어들일 돈을 얘기를 하니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의 유일한 경제적 희망이 된 셈이었죠. 그때쯤 집을 나갔던 형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집 나가서 지내보니 자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저한테 뒤늦게 집안일을 다 미루고 가서 미안했다며 계신 부모님은 자기가 알아서 잘 돌보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형을 믿고 떠나 용접사로 막 중동 지역을 향해 떠나려 할 때 그때 제 마음을 붙잡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연애한 지 3개월 된 여자친구였죠. 같은 회사에서 만나 저는 용접 기술자였고 그녀는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영어를 꽤 잘하는 편에 속해서 회사에서는 아주 귀한 인재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제게 해외 발령을 의뢰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떨어져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당신을 생각하면 해외 같은 데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면 나는 지금 해외를 나가야 맞아. 만약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도 이해할게.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놀라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어서 참 제 아내가 깨어있는 사람이거나 엄청 용기 있고 되바라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니까요. 제 말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랑 결혼해. 그리고 가기 전까지 애 하나 만들어 놓고 가. 순간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저는 눈을 껌뻑껌뻑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결혼까지는 알겠는데 애 하나 만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도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려면 당신이랑 연결된 무언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철없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두 분 모시고 살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지? 그분들은 당신 형이랑 알아서 살게 하고 나는 어쨌거나 당신의 아내로 당신을 기다리고 싶지. 당신의 여자친구로 당신을 기다리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아내인 나한테 당신 닮은 아이 하나 심어주고 가라고. 그러면 그 아이 낳아 키우면서 당신이 올 때까지 기러기 부부로 잘 살 테니까. 그리고 비행기에 애가 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당신 보러 내가 가도 되고 당신이 오는 건 당연히 좋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냥 막연한 약속이냐 서류상으로 그냥 부부로 맺어지는 거 말고 나한테 아기 하나 만들어주고 가라고. 그 용기 있는 아내의 말에 저는 나 평생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 이 여자 말이 곧 진리고 이 여자의 말이 곧 나의 경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는 저와 결혼을 단행했고 저는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자리 잡은 지 4개월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탄생 소식을 머나먼 중동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 전화기를 통해 들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오죽하면 현지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진짜 축하한다며 저를 붙들고 그날 파티를 다 열어줬다니까요.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동에서는 진짜 술을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만약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나라가 많아서 먹기도 힘든 곳이었는데 저희 작업반장님이 한국에서 몰래 갖고 들어온 누룩과 쌀로 막걸리를 다 빚어서 한 잔 전해주시더라고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0수년 전이니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렇게 아내는 한국에서 쌍둥이를 낳아 키우기 시작했고 저는 곧 한국 들어가 아이들을 보겠다는 제 계획과는 달리 아이들이 6살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아내가 이 더운 중동으로 오기도 힘들었으니 차일피일 미루다 6년이 흐른 겁니다. 일도 너무 많았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상황도 안 되고 아내가 무리해서 왔다 가면 오히려 더 그립고 보고 싶을 테니 그냥 거기서 빨리 돈 벌어 그냥 한국으로 아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진짜 자는 시간 빼고는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6살 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1년 반 뒤에 다시 해외를 나가기는 했지만요. 고맙게도 아내는 제 사진을 애들에게 매일 보여주며 저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도 아주 많이 해주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를 보면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저에게 아빠 아빠 하며 엄청나게 잘 따라주었습니다. 두 번째 나간 해외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술도 나아지고 통신 기술들도 좋아져서 아이들과 컴퓨터로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아내도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한두 번 오기도 하면서 저희 가족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저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살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엔 제 아내의 몫이 80% 이상입니다. 한번 집을 버리고 나갔던 형도 정신 차리고 결혼도 미룬 채 부모님과 함께 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주었고 제가 처음 중동으로 나갔을 즈음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머나먼 중동으로 하나는 바다로 내보내고 부모님이 많이 우셨어요. 하지만 형도 저도 덕분에 빨리 자리 잡았고 두 아들이 비운 자리는 아내가 많이 채워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장군같이 씩씩한 건 당연하고 사리 분별도 좋은데 돈을 굴리는 수완도 좋아서 사실 저는 제가 거기서 벌어준 돈이 한국에서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아예 들어와서 보니 세상에 아파트도 2채 있고 근교에 되게 작은 꼬마 빌딩도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저한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건물들의 명의를 당신과 공동 명의로 할지 안 할지 그때 결정할 거야. 물론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이 씨앗이 되긴 했지만 내가 상당 부분 벌어서 보탠 부분도 있고 순전히 내 재테크로 불린 재산이니까 대부분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불만 있어요? 아유, 불만은 무슨. 혼자서 이렇게 애들 훌륭하게 대학 교육까지 다 시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철딱선이 없는데 어쨌거나 두 분 저렇게 당신 말이면 꼼짝도 못하게 당신이 잘 케어해주고 나는 정말 당신 만난 게 세상 최고로 큰 복이야.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어떻게 하든 당신 잡아서 결혼한 거야. 당신이 뭘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렇게 어느새 저는
아내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못날지 몰라도 정작 저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사실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돈을 번 거 외에는 제 인생에는 큰 굴곡은 없는 편이에요. 다만 그 해외에서 만난 사람 하나가 저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거. 그거 하나만이 제 인생의 오점이라면 오점일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마지막으로 맡은 공사 현장의 대표였습니다. 사실 해외에 짓는 건축물에 그 회사의 대표가 와서 참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회사 대표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깐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다가 해외에 무언가 이슈가 생기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아내까지 대동하고 해외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회사 돈으로 신나게 해외여행하고 즐길 거리를 찾는 거죠. 시행사들이 아무래도 대표가 오면 접대도 하고 그럴 테니 아주 야무지게 접대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가 갈 필요가 없는 곳도 극구 찾아다니면서 참견하는 게 그 회사 대표의 특징이었는데 문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즉 그 사람은 판매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 건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데 꼭 그렇게 건축 현장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현장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도 나름 다 기술자고 10수년간 이 일을 하면서 겪어온 것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다 있는데 저희를 무슨 다 시정잡배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정말 돈 몇만 원 주면 쓸 수 있는 일용직으로 생각을 하고 하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몇 번 난리도 났었습니다. 특히 저랑은 서로 주먹 다짐까지 오갔다니까요. 사실 제가 참을성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태도에는 몹시 반항적이거든요. 처음부터 반말 찍찍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험한 말로 일을 시키더니 결국에는 자기 아내와 자기 빨래까지 던지면서 이 빨래를 해오라는 겁니다. 호텔 내에 빨래 서비스가 안 되는 나라는 처음 봤다면서 이런 나라 다시는 오나 봐라 라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마치 한국에서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 이곳까지 노예처럼 끌려와 사는 사람인 양 못된 소리 해대며 빨래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빨래 다시 집어서 냅다 그 사람 얼굴에 집어던지고 어디서 이런 건방을 떠냐고 했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뺨을 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가 이놈의 공사 현장 다 망하게 할 거라고 다른 하청업체에 부를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없었으면 아마 큰 싸움 났을 거예요. 저도 지지 않고 달려들어서 들이받았거든요. 당장 저 자르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현장 소장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 현장에서 저 사람 없으면 이 건물 못 짓습니다. 지금까지 사장님네 회사에서 투자하신 수십억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현장, 이 나라 사정 저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 없고 대체할 사람 없습니다. 사장님이 이번에는 물러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 말을 듣고도 얼마나 난리를 부리며 한마디로 발광을 하는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현장 소장은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그 사장 저한테 절대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나가면서 일부러 제 신발 옆에 탁 떨어지게 침을 퇴 뱉고는 이러는 겁니다. 하여간 주제 모르는 것들이 나서가지고 지 잘났다고 고개 들고 다니는 꼴 진짜 아이고 꼴사나워.
이런 것들은 지 주제를 할 때까지 밟아줘야 되는데 인격 좋은 내가 참는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달려들어 들이받으려던 순간 현장 소장이 뒤에서 저를 꾹 잡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완전히 미친놈이야. 그냥 이쯤에서 들이받는 거 그만하고 자네도 좀 참아. 어쨌건 우리 일은 해야지. 이 건물이 자네 은퇴하기 전 마지막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평생 열심히 능력자로 일했던 거 5점 남길 거야.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고. 그렇게 현장 소장이 뜯어 말리는 바람에 물러났지만 분한 마음을 제가 숨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 가지 위안이라면 위안이 된 것은 무리해서 저희 말 안 듣고 설계 변경하면서 그곳에 건물 지었던 그 회사는 제가 그 건물을 짓고 퇴직을 한 후 3년인가 지난 후에 부도 처리가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굳이 사업 영역도 없는 그 나라에 건물을 지었던 이유가 사장이 자기 돈을 빼돌리면서 그곳에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회사 돈으로 몰래 지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말 안 듣고 설계 변경 함부로 하고 준공도 대충 받고 그랬으니 그 나라에서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결국 큰 손해보고 쫄딱 망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뭐 저야 역시 사람이란 인과 응보가 있구나. 살면서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인데 그래 그때 대거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길 잘했다 하고 잊었죠. 왜냐하면 그런 인간을 생각하기에는 이후에 제 인생이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뒤늦게 한국 온 저를 아들, 딸은 학창시절 때 같이 누리지 못했던 아빠와의 삶을 누리겠다며 저를 그렇게 데리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녀석들이 결혼이 늦어진 게 저랑 노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반갑게도 딸이 자기가 결혼을 할 사람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그 얘기를 하는 딸의 얼굴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아니, 보통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굴이 그냥 환해서 막 좋아 죽는데 너는 왜 꼭 그렇게 애가 팔려가는 사람 마냥 얼굴이 찌부둥하냐. 사실은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도 되나 어쩌나 아직은 확신이 안 서는데 그냥 나이도 있고 이쯤 되면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난 사실 아빠 결혼보다는 그냥 놀고 싶거든? 아이고 그러면 결혼을 뭐하러 해? 아빠는 네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네 엄마랑 나랑 둘 다 뭐 결혼하라고 우리가 떠미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 아니 그래도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랑 3년쯤 만났고 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 너무 황망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뭐 사람으로서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기왕 할 거면 이 사람도 나쁘지 않겠다 싶고.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게 아니다 보니 막 한눈에 반해서 미친 듯이 가슴 뛰고 그래서 막 달려들게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20대였으면 그렇게 불꽃 튀는 사랑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딸을 보며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살면서 그런 사랑 한 번쯤 해볼 만은 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그렇게 만났고 그래서 제 인생이 어쨌거나 결혼이라는 것도 하고 자녀도 생겼으니까요. 그런 걱정을 하는 딸을 보며 그래도 이 녀석이 참 생각이 깊고 잘 컸구나. 나로서는 공짜로 아이 키운 거나 다름없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 딸의 걱정은 그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안이 원래는 되게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서 남자친구가 결혼을 계속 사실은 미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진도 하고 자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 같으니 딸에게 아마 청혼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 쪽 집안에서는 딸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많다느니, 아버지가 뭘 벌써 퇴직을 하셨냐느니, 집에 돈이 별로 없어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살 것 같다는 말 같은 것들이요. 하여간 그런 얘기를 들으며 딸은 계속 내가 이 결혼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가 고민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내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남자애는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이라 그런 얘기하는 자기 부모님 그런 말 못하게 딱딱 입 다물게 만들고 알아서 커팅을 잘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혼을 하면 어쨌거나 시댁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그때마다 남편에게 미루고 제 딸이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딸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저런 게 다 마음에 걸리고 걱정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내 또 쿨한 성격이라 그런 거 일일이 따지면 어떻게 결혼을 하냐. 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아 하고 아예 딸한테 다 일임한 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딸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10수년 일하면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남들보다 몇 년 일찍 퇴직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으면 딸이 시댁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딸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만난 사이놈은 꽤 인상이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나름 반듯하고 성격도 괜찮더라고요. 사이만 보면 결혼시켜도 되겠다 싶었지만 아내 통해서 듣는 사돈집은 그다지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워낙 강단 있고 똘똘한 사람이니 함부로 휘둘리지는 않겠거니 하고 믿을 뿐이었죠. 그렇게 딸은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했고 곧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10수년간 입지 않았던 양복을 입으니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그래도 아내와 딸이 코디해준 대로 양복도 잘 차려입고 구두도 신고 머리에 왁스도 발라서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워낙 사돈될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하니 제가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 나간 곳에서는 전 진짜 꿈에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도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바로 중동에서 10여 년 전에 제 뺨을 때리며 빨래하라고 소리 질렀던 바로 그 회사 대표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황망해서 멍하게 서 있었더니 그 사람 아직도 자기가 회사 대표이고 저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여기 있나? 아직도 주제를 모르겠나? 진짜 어이가 없구만. 그러니까 내 사돈이 될 거라고 나온 게 자네였나? 어디서 감히... 그런데 순간 그 광경을 보던 제 아내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 바로 바깥사돈 뺨을 철썩 내리쳤습니다. 너무 놀랐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라 딸과 사위될 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싸돈 될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희 아내한테 패악을 부리며 어디 내 남편에게 손을 대냐고 천한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까분다고 글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제 머리가 삐쭉 쓰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대를 하건 어쨌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귀한 딸한테 천한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다가가려는 그 순간 제 아내가 풀스윙으로 안 싸돈 뺨까지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던진 말에 저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방금 때린 건 10수년 전에 내 남편한테 너희가 빤스 던지며 하대한 값이야. 그리고 천한 것이라고?
이 인간들이 어딜 감히? 그래, 돈 많으면 귀하고 돈 없으면 천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희 생각이면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집 빼!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돌았어? 한 대 얻어맞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 듯 눈을 미친 듯이 부라리며 사장놈이 제 아내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위될 녀석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아빠 밖으로 나앉게 된 거 제가 여자친구한테 말해서 여자친구가 자기 부모님 건물 거기에 싸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였다고요. 이날 이때까지 월세 한 푼 안 내고 제 지인 집이라고 편안하게 사셨잖아요. 이게 여기 이 친구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돈 되실 분 건물이었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못되게 나오실 때마다 제가 여자친구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 집이 사돈집이라는 거 알면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다고 여자친구가 극구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이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 이렇게 창피하게 하실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가 맞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인 장모께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엄마 아빠 그 옛날에 저희 장인 장모님 만났을 때 그렇게 무시하셨다면서요. 저 그거 용서하고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했는데 이러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엄마 아빠한테 실망이에요. 그렇게 사위가 쏟아내는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왜 아내가 딸이 고민하는 결혼을 할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라는 대답만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모든 걸 알고도 참고 지켜봐 왔던 거였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죠. 남편인 저를 하대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마음속에 꾹꾹 담아뒀다가 눈앞에서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자 참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다시 한번 제 아내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파토였죠. 어쨌거나 집에서 나가게 된 제 딸의 남자친구 부모님이 뒤늦게 떨떠름하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제 딸이 그 집 며느리로 갈 수 없다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도 자기 부모님이 그러는 바람에 자기가 어떻게 사랑만 생각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냐며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너 같은 여자 만날 자신 없으니 그냥 혼자 살 거라고 쓸쓸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 집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두 녀석이 그제야 같이 살 것 같기도 한데 그거야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죠. 어쨌건 저는 아내 덕에 진짜 십몇 년 묵은 채증이 훅 내려가면서 제 마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픈 상처가 확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처음에 집에 들이면서 한번 슬쩍 부동산 밖에서 봤는데 느낌이 별로 좋진 않았대요. 그런데 부동산 사람이 해주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듣고는 저 인간들이 혹시 내 남편한테 빨래하라고 입던 빤스 던진 놈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사위 녀석을 볼 때마다 예전에 아버지 회사가 어디셨냐, 혹시 어디에 건물을 짓다가 망하신 거냐 그런 거를 물어보면서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꼭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상견례 자리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며 헛헛하게 웃었습니다. 어쨌건 정말 장군처럼 멋있는 제 아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앞으로 살면서 저는 제 아내의 말을 정말 경청하면서 잘 살 겁니다. 이게 저희 엄마가 되게 자존심 강하고 세신 분인데 언젠가 한번 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떡집이 생길 거라고 말이죠. 저 이제 그 말 완전 믿잖아요.
제 아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려고요. 저는 진짜 장가 잘 간, 마누라 보기 최고인 그런 남자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